그 작업도 나름대로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고민을 또 한 2, 3년 하면서 그때 느꼈던 게 뭐냐 그러면 제가 너무 위선적으로 살았구나. 나 좀 잘 나가는 작가야.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그게 망상이었죠. 망상적 우월감이었었죠. 둥글이 얘기하시면서 둥글게 둥글게 살아라. 근데 나는 뭐가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낫다. 작가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어요. 뭐가 낫다는 거는 결국 내가 기존의 관습대로 살고 싶진 않아. 뭔가 내가 주장하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작가님이 거부하고 싶었던 관습은 뭐였을까? 제가 못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방식이 그 여러 가지 제 주변 환경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죠. 제가 태어난 동네가 뭐 지금은 변했겠지만은 어릴 때만 해도 되게 고지식한, 엄청 고지식한 동네였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 집 환경이 매우 어려운 환경,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라서 그림을 그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물감 살 돈도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가서도 미술학원을 갈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시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학교에서도 너는 왜 그림을 그리려고 하냐 해서 담임 선생님도 영 원서 써주시는데 못마땅해 하시고, 그림 그리는 직업이 가장 바닥 직업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솔직히 좀 부끄러워하셨어요. 아들을. 예, 당신의 아들이 미대를 갔다는 거를 도저히 말을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아버지가 주변에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냥 뭐 대학 갔어 이 정도였겠죠. 그러니까 환경에 순응하지 않고 환경을 극복해서 미대를 가신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순응했으면 경북 영주에서 농사를 짓고 사실 수도 있지만, 아니면 다른 취업할 수 있는 거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 자기 꿈을 접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 정신연령이 좀 덜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그렇긴 한데 좀 나이대에 맞지 않게 평생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좀 친구들이 항상 막내 동생 대하듯이 하고, 심지어는 대학 다닐 때 미팅도 한 번도 주선을 해주지 않았어요. 너무 애 같으니까 동기들이. 정말요? 예. 그래서 아마 들뜨러져가지고 생각이 그렇게 그 시대의 나이에 맞는 고등학생 그러면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지, 좋은 과를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생각까지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괴롭힌 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를 어떻게 보면은 야, 저 정신연령이 어리니까 우리가 보호해 줘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웃사이더이지만은 인사이드에 있는 섬같이. 그러니까 작가님은 뭐 지금 모났다고 표현했지만 어릴 때부터 무리보다는 혼자서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느끼면서 계속 있었고, 어떻게 보면 작품의 지금 이런 독창적인 것, 어디에 뭐 속하지 않고 본인의 화풍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자연스러운 결과처럼. 그렇죠. 사실 학교 와서도 동양과 출신 그림 같진 않잖아요. 사실 첫눈에 네.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라고는 아마 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학교 생활에서도 얼마나 눈치를 받았을까.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온 작품이 아니라 학교 생활 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그리셨어요? 그렇진 않았죠. 당연히 이거는 뭐 졸업하고도 한참 후에, 그리고 또 제 초기 작가 시절하고도 무관해요. 그래도 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스타일들 있잖아요. 그 전통, 유구한 전통의 스타일을 거의 안 따랐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는 그게 의문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학교의 화풍이 굉장히 먹을 많이 쓰는 화풍이었는데, 저는 아무리 김홍도나 신윤복 그림을 봐도 저렇게 시커먼 그림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가 송수환 스님의 수묵운동, 이 80년대에 우리나라 화단에 큰 이슈를 일으켰던 직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 작업을 아주 많이 선배들이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딱 봤을 때는 이게 조선시대 그림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네. 교수님이 요구한 상황하고 다른 그림도 그려보기도 하고 해서, 그때도 동양학과 강의를 하시는 분보다 서양화
작업에 별도 수업을 하시는 강사분들이 더 제 작업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디에 속하면. 근데 작가님은 굳이 동양화를 선택했지만 대학교 때 동양화를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동양화만 그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올가미에 내가 그 안에서 세계를 작게 만들 필요도 없는 거니까 이제 작가님이 매체를 좀 굉장히 자유스럽게 드나드시죠. 디지털 매체 작업하고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이런 평면 회화에 구속되지 않으려는 방향인가요? 그렇죠.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지금 이 스타일이 나오기 전부터 그랬었는데 제가 대학 원을 졸업할 때쯤에 첫 개인전을 했었는데 그때는 전통 한지에다가 사람을 실루엣으로 까맣게 그린 다음에 주로 뒷모습을 네, 많이 맞아요. 그리셨죠? 그래서 커팅을 해가지고 벽에 설치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 작업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제 그 뒷모습은 IMF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건데 그때에 어떻게 지금 사람들의 본질이 뭘까? 뒷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이 가릴 수 없는 저걸 내가 캐치를 하면은 저 사람의 본질을 내가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앞모습보다 그래서 뒷모습에서 그 사람을 더 읽을 수 있다. 화장을 할 수 있으니까. 예. 뒤는 감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굉장히 발전시켜 나갔고 오려낸 것도 나는 왜 맨날 이 사각 화면에서만 내 이미지가 존재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틀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에 내 그림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러면 벽에, 바닥에, 천정에, 기둥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부착이 되면은 그 공간과 일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 그 공간을 타고 흘러가지 않을까. 이 공간 전체가 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화면이 아니라. 네네. 그런 생각으로 그런 설치 작업을 했었었죠. 그 작업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작업도 나름대로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고민을 또 한 2, 3년 하면서 그때 느꼈던 게 뭐냐 그러면 제가 너무 위선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작가스러운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의식이 들어있는 사회 정신이 들어있고 기법적으로도 아주 월등하고 뭔가 심오하고 정말 작가스러운 나 이런 작가야. 나 좀 잘 나가는 작가야.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그게 있었구나. 몰랐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딘가에 들어있었던 거죠. 망상이었죠. 망상적 우월감이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제가 작업실에 가서 큰 전지, 한지 전지니까 꽤 커요. 한 2m가 넘어요. 그 종이를 붙여요. 붙이고 먹을 붓고 좋아하는 음악 CD를 넣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요. 그때부터 붓을 잡고 드로잉을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 뭘 그릴지도 생각 안 하고 그때 그리고 싶은 거, 떠오르는 거, 느껴지는 것들을 붓을 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이 딱 짠 끝나는 순간 얼마큼 그렸는지 관계없이 붓을 떼는 거죠. 그게 그날의 작업이에요. 그 느낌이 머리로 가서 재해석하기 전에 바로 손으로 나와서 그 짧은 시간에 그 큰 화면을 채울 수 있도록 그거를 한 2, 3년 동안 진행했었어요. 2, 3년이나 하셨다고요? 그냥 뭐 마음에 안 드니까 뭔가 발표할 만큼 자신감도 안 생기고 그래서 그때 작업실 같이 쓰던 친구가 미쳤다고 생각했대요. 미쳤다고? 진짜 근데 그래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막 춤을 추면서 그리고 뭐 물감 튀기든 말든 사실 그때 수준의 그 종이 하나가 몇만 원씩 하는데 그거를 4, 5분 만에 날리거든요. 와. 그리고 작업실 유지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 비싼 작업실 월세 뭐 임대료를 내면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저랑 비슷한 위치에 그때 반 백수, 반 미술인이었던 분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공원 벤치에서 만났었는데 전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림을 안 봤는데 그림도 안 보고 그렇다가 여차저차해서 지금 저 한벽원 미술관인데 옛날 그때 월전 미술관이 있던 자리에서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기쁜 마음에 가서 봤는데 그 월전 미술관은 아니고 그 월전 미술관의 부설 기관인 그 식당 건물이 있었어요. 그 빌딩의 로비에다가 전시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는데 실망을 앞서서 그 거친 드로잉을 남이 밥 먹는 앞에 걸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뭐 옛날 버릇이 나와서 잘라내면 되지 맞게끔 해서 그 거친 막 먹물 튀기고 흘러내리고 막 그 부분을 잘라냈더니만은 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제가 만든 디자인이 아니라 거치 드로잉 속에 얘가 들어있었던 거죠. 작가님 혹시 오마주하는 작가 있으신가요? 제가 참고는 하는 게 이제 조선시대 작가들 저의 오만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이 그냥 현대화돼 있고 세계의 거의 주도급으로 나가는 나라가 돼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정서 속에는 우리의 선조들의 정서가 굉장히 많이 지금 버터 바른 빵을 먹고 있지만은 김치가 그립잖아요. 그렇죠. 변할 만큼 변했지만은 아직도 500년 전, 1000년 전의 느낌, 그 이상의 느낌이 아직 존재하거든요. 저는 그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구체화되다 보니까 조선시대 그림이 됐을 뿐이지 신라시대 토우일 수도 있고요. 고구려 벽화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올라간 고인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 피 속에 미려 하나만 남아있을 것이고 그것이 저의 강점이 우리 작가들의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세계에서 우리의 미술의 독보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작가님 같은 경우에 30년 이상 이제 그림을 그려오셨고 그러면 어떤 내가 생각하는 예술이란 뭐다? 라는 혹시 정의가 있으세요? 너무 어려운 그런 게 있을까요? 예술이란 뭘까요? 그냥 삶 자체인 것 같아요. 삶 자체가. 저는 미술이 화가 뭐 작가라는 게 특이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인 거고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는 무슨 혁명가도 아니고 여러분 예술을 느끼세요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저 좋으라고 하는 거고 근데 운이 좋게 저 좋으라고 하는 게 저걸 먹여 살리기까지 하니까 운이 좋을 뿐이지 예술의 어떤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 50이 넘도록 그림 그리는 게 거기에 제일 부합했을 뿐이고 그게 저의 직업이 된 거고 저의 삶을 최대한 제 언어로서 보여드리는 거죠. 언어로 표현을. 작가님이 추구하는 미는 뭡니까? 작가님 작품에서. 추구한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저도 항상 매일매일 제 생각이 바뀌고 원하는 것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현재 그림에서는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주제가 이상향이긴 한데 이걸 또 모든 그림에 적용하지는 않아요. 또 음식의 예를 들면은 맛있다고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없고 몸에 좋다고 또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선호하는 음식이 있으면은 3개 중에 한두 개는 그걸 먹을 수 있는 거고 제 몸에 좋은 게 있으면 또 3개 중에 한두 개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작업도 어느 하나의 일직선을 그어놓고 그걸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날에 그리고 싶은 어떤 메시지들, 제 개인이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사실 그게 그런 제가 만들어 놓은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작가님 쭉 얘기를 들어보면 형식이나 틀이 나를 규정하는 걸 정말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뭐 싫어한다기보다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뭐든지 오케이라는 거죠. 제 주제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지만은 방식은 항상 열려 있는 방식.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평면 작업할 때도 실크 스크린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학교에서 마침 교생 실습 나가는 바람에 그 수업을 못 들었거든요. 나중에 대학원 졸업하고 저기 을지로 방산시장에 가서 거기 있는 장사하시는 아저씨들한테 배웠어요.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가 소화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작가님 근데 스튜디오 운영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 스튜디오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작가님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뭐 쉬운 말로 하면 그냥 공장 형식인데 그래도 거기 내부에서는 자유구리하게 해결할 것들이 많아요. 당연히 제가 모든 그림의 디자인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물감을 칠하는 부분들은 저희 어시스턴트의 도움을 많이 받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쓰는 색상들이 한 60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으세요? 색상 이름 번호표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무슨 색깔을 칠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어시스턴트의 도움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어시스턴트들이 이제 기계적인 작업은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방식과 테크닉으로 구현을 하려 그러면은 작품이 한 달 반 넘게 그렇죠. 한 달 반, 2달 가까이 걸리는데 연으로 따지면 300시간 이상
그냥 물감칠만. 네네. 그 전에 제가 아이디어를 짜고 스케치를 하고 이런 시간은 저희 온전한 시간이니까 빼더라도 공동으로 작업하는 시간만 300시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작가님께서 그 작업을 하실 시간도 늘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하신다면서요? 요즘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세요? 하루 일과가? 9시 전에 출근해가지고 한 7시 정도까지 일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세요? 줄은 거예요. 그전에는 12시간 이상, 13시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희 애기들 때문에 학교를 보내줘야 되고 또 이제 점점 커가니까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일반 직장인처럼 시간을 딱 정하셨네요. 예, 저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 수년 전에는 안 그랬었어요. 야행성이라 가지고 점심나절에 출근해서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작업하고 그랬었었는데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또 이렇게 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따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낮 시간에 작업하는 게 평균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상황이 되고 또 대외적인 일을 하기에도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거기에 이제 지금 코로나 시절도 거치면서 조금 더 체계화된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전 깜짝 놀란 게 작가님이 그렇게 사고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구속받거나 형태 지워지는 걸 정말 알레르기처럼 싫어하시는데 모든 생활을 규격 안에 넣어서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너저분하고 카이오스 스타일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만든 결과물들은 뭔가 너무나 질서가 있는. 그러니까요. 이 안에 카오스가 있잖아요. 근데 결과물이 굉장히 질서정연한 거예요. 그게 그 카이오스가 에너지가 실제는 더 많대요. 에너지가 소멸되는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작업할 때 이건 또 약간 자기 정당화적인 발언이지만 너저분한 상태가 아이디어의 원천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를 이제 표출할 때만 정리되어서 대중들한테 보여지는 거고.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작업. 그렇죠. 예.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거고. 저는 사실 무질서를 사랑해요. 근데 작가님 디지털 매체 작업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 SNS 소통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어. 지금 이것도 지금 제가 첫 유튜브용의 인터뷰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노출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아주 부담스럽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지금 오버하는 나중에 게 아닌가. 이게 예, 지금 내가 영상을 보고 흔히 하는 말로 집에 가서 후회하지 이불킥을 10번을 할 것 같은데 제 유튜브가 진짜 구독자가 몇만만 돼도 좋을 텐데 저희가 오늘 첫 인터뷰라 제가 도움이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아니요, 이제 꽉 막힌 작가님이 사람이 당장은 어쩌면 보시는 분이 적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보면서 차곡차곡 계속 작가님의 오늘 이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니킥을 그때마다 많이 하실까봐 좀 걱정은 됩니다만 어떻게 앞으로 혹시 뭐 개인전 일정이라든가 어떤 뭐 전시를 하고 싶다든가 이런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12월 달에는 낙산에 있는 호텔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호텔 전체에 제 작품이 설치되는. 호텔 전체 작가님 작품으로? 예. 내부에 호텔 이름이 혹시?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 블루 호텔이라고 12월에 오픈을 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낙산 해수욕장에 있어요. 오너분께서는 예술을 입혀보고 싶다. 좋은 해가지고 아이디어시네요. 외부에서도 크게 뭐 간판 형식으로 제 작업이 있고 내부에서도 7m짜리 제 조각이 설치되고 각종 방에도 제 그림들이 제 그림의 이제 복제품들이 설치되어 있고 가구에도 제 그림이 사용이 되고 곧 설치를 들어갈 건데 좀 긴장이 되고 있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미술관하고 갤러리 전시를 지금 몇 개 협의 중에 있어요. 뭔가 작가님 앞으로 무슨 야망이 있으십니까? 미술가로서. 요즘 보니까 오래 살아야 평가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건 맞습니다. 단명하면은 평가가 박해지더라고요. 오래 살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허래가지고 오래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살이 하나도 안 찌신 거 보니까 굉장히 그 건강 관리에도 신경도 많이 쓰시고 살찔 겨를 없이 신경도 많이 쓰시고 소화 효율이 떨어져서 살이 안 찌는 것 같아요. 비효율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욕심만
오래오래 작업하고 싶어요. 예, 작업이 지금 뭐 30년 해도 안 지루하거든요.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예, 다들 야 아직도 동굴이 그려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릴 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 저는 지금 발표하는 그림이 사실은 제 하드디스크에서는 6개월에서 2, 3년 전 것들이에요. 몇 년치의 아이디어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데 발표할 기회에 좋은 곳에서 연락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 겁니다. 작가님의 이 뭔가 이제 최종적인 어떤 자유로운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정제된 동굴이뿐만 아니라 이 동굴이 이면에 어떤 자유로움, 혼란스러움, 그 카오스적인 그걸 만날 수 있는 작품들도 전 자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첫 번째 피플앤컬처의 손님으로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저의 오랜 꿈인 오프라 윈프리가 되고 싶다, 한국에.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큰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제 분야에 제 방향성의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리에 작가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권기수 작가님이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또 저한테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도 이거 처음에는 거절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응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기도 하고 아마 저의 이 소화 분량을 이걸로 뻥 뚫어 주시지 않은가. 그게 또 이게 물 흐르듯이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뭐 다음 기회를 노려볼 만도 하다. 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오늘 처음 만난 우리 구독자분들이 꿈나무예요. 저는 어른도 계속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길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꿈을 다시 내 안에서 꺼내는 순간 방향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의 구독자분들을 꿈나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작가님한테 꿈나무를 위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죠? 미술 쪽으로 아니면 뭐 소통 쪽으로, SNL 쪽으로? 앞을 보시고요. 네. 꿈나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연예인들 하는 거 많이 봤지만은 그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작가님 스타일로. 상상도 못했네요. 꿈나무 여러분, 오유경 TV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NG 네?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이렇게 알림. 많아요. 꿈나무 여러분, 오유경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